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 출판 이후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의 폭은 전례 없이 넓어졌습니다. 지구의 태양 공전 궤도가 정확히 계산되었고 에드먼드 헨리가 뉴턴 역학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75에서 76년 주기를 갖고 나타나는 혜성이 1759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적중하는 등 이제 우주를 완벽히 이해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가까워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프린키피아는 대단히 놀라운 역작이었고 인류 지성에 큰 도약이었음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자연의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턴 이후의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뉴턴 역학을 정제하고 확장하여 다듬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과학사 6편에서는 뉴턴 이후의 과학자들이 뉴턴 역학을 어떻게 발전시켰고 또 활용했는지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이후 등장한 과학자 중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매우 화려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고 이후 과학과 수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수학자이자 과학자는 바로 레온하르트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는 1707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았고 13세에 바젤 대학교에 입학하여 1723년에는 르네 데카르트와 아이작 뉴턴의 철학을 비교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1726년에는 음향의 전파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 이때가 그의 나이 19세였습니다. 오일러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과학과 수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고 그가 목사가 되길 바랐던 부친을 요한 베르누이가 설득하여 오일러가 과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일러의 일생은 매우 화려하여 러시아, 독일, 스웨덴 등지에서 다양한 업적을 쌓았고 그 사이 시력이 악화하여 1738년에는 오른쪽 눈이, 1766년에는 왼쪽 눈마저 실명하여 생애 후반에는 조수의 도움으로 암산만으로 연구를 시행하는 등 근성과 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일러가 연구한 수많은 것들 중 가장 놀랍고 정갈하며 지금의 문명의 바탕이 되는 짤막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이라고 부르는 이 공식은 허수와 테일러 급수라고 부르는 수학적 기법을 통하여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하나로 합친 공식입니다. 복잡한 수학적 설명을 걷어내고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이 공식의 발견으로 계산이 매우 복잡한 삼각함수가 계산이 비교적 수월한 지수함수로 변환될 수 있었습니다. 또 복소평면을 활용하여 복소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특히 이 복소평면이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여러 물리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쓰이고 있는 수학 기호들의 대부분을 오일러가 정립하였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업적들이 현대 첨단 물리학인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오일러의 연구는 인류가 반도체를 발명하고 나아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짧은 공식 하나가 우리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일러 공식의 미지수에 원주율을 대입하여 나온 그 유명한 오일러 등식이 바로 이 식이며 이는 수학계에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등식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수인 0, 1, 2, i, 파이가 단 한 번씩 등장하며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일러 공식이 우리 문명에 의미하는 바와 5개의 수가 수학에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오일러 등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공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오일러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오일러는 해석학이라는 수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기에 해석학의 화신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학을 뉴턴 역학에 응용하여 해석역학을 제창한 인물이 탄생하니 그가 바로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입니다. 1736년 사르데냐 왕국 토리노에서 태어난 라그랑주는 뉴턴 이래로 가장 포괄적으로 역학을 다룬 인물로 그의 해석역학은 19세기의 수리물리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라그랑주의 해석역학이 뉴턴 역학에 대하여 갖는 차별점은 궁극적으로 계산의 편리함입니다. 이는 두 체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동일함에도 철학적 관점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차이점입니다. 뉴턴 역학의 핵심이 되는 F는 ma의 경우 물체에 힘 F를 가하면 가속도 A를 만들어낸다는 세계관입니다. 즉 모든 결과는 그 원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철저한 인과주의 세계관으로 만일 현재의 우주 상태를 입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무한히 먼 과거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기계적인 세계관을 견지합니다. 반면 라그랑주 역학의 세계관은 자연은 항상 액션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작용의 원리라고도 부르는데 마치 자연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턴 역학이 매 순간마다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해가며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과 달리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잘 정의된 최초의 위치 시간 좌표와 최후의 위치 시간 좌표가 주어진다면 그 안에서 최소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물체의 운동에 대한 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방정식을 얻게 되는데 이를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하며, 이 최소작용의 원리는 현대 물리학에서 뉴턴 역학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공리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 역학과 이 라그랑주 역학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해석 역학이 등장하는데, 윌리엄 로원 해밀턴의 해밀턴 역학이 그것입니다. 1805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해밀턴은 선형 대수학과 광학, 역학 등에서 업적을 쌓았습니다. 라그랑주 역학에서 최소작용의 원리가 가지는 의미를 운동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졌고 중간에 운동 방정식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은 라그랑지안을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시간에 따라 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따른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이는 우리는 해밀턴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결국 자연은 항상 액션을 최소화한다는 라그랑주의 세계관과 같은 말입니다. 라그랑주 역학에서 출발한 해밀턴 역학의 강점은 뉴턴 역학에서 사용하는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물리 현상을 위상 공간상의 상태라는 개념을 통하여 간결하게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 뉴턴 역학에서 출발한 고전 역학이 라그랑주를 거쳐 해밀턴의 손에서 매우 깔끔하고 정갈하게 다듬어졌다는 것 정도로 우리는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834년 발표된 해밀턴 역학은 이후 20세기 양자 역학에 응용되면서 역학은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시작으로 오일러, 라그랑주, 해밀턴의 손을 거치며 발전하여 현대 문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역학의 발전으로 이전까지의 기하학적 방법으로만 설명되던 행성과 위성의 운행이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달이 조금씩 흔들리는 칭동 현상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의 자전이 점차 느려지는 현상, 행성과 위성의 타원 궤도가 조금씩 변하는 20률의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학의 여러 분야들도 함께 발전하게 되는데,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43년 프랑스 파리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라부아지에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법학을 전공하여 1764년에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자연과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자리를 잡고 있던 당시에는 물을 계속해서 증류하면 흙이 된다는 가설이 과학자들 사이에 만연히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부아지에는 이 가설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그는 100일 동안 물을 증류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고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생성된 고체의 질량만큼 증류를 수행할 때 사용한 용기의 질량이 감소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즉, 물이 흙으로 변한 것이 아닌 단지 계속된 가열로 용기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을 보여주므로 위의 가설이 틀렸음을 반증하였고, 이 사실을 1770년 4월 10일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그의 이름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가 물질 조성과 연소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원소에 대한 인류의 지평이 트이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연소는 플로지스톤이라고 부르는 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부아지에는 여러 실험을 통하여 생명체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 관여하는 어떤 특정한 공기의 성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물체가 불에 타기 때문에 물체에는 플로지스톤이 존재하고 물체가 타는 이유는 플로지스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플로지스톤설은 순환론법에 불과한 근거 없는 가설일 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던 178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에 걸쳐 라부아지에는 물의 분석과 합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는 고열을 이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반대로 수소와 산소 기체를 이용하여 물을 합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측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라부아지에는 물은 원소가 아니며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화합물, 특히 불에 절대 타지 않는 물에 당시 플로지스톤의 정체라고 추정되던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므로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설을 반증할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소가 플로지스톤이라면 물은 불에 타야만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연구를 거듭한 끝에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체를 태울 때에도 결국 산소가 필요함을 증명하므로 플로지스톤설을 반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라부아지에의 새로운 연소 이론은 호흡, 발육, 부패 등 산소와 관련된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입되었고, 이 새로운 연소 이론의 도입은 새로운 산, 염기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화합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명명법을 도입하였고, 이는 현대로까지 이어지는 화학적 명명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소 전과 연소 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닫힌 기에서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해도 총 질량은 불변한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라부아지에가 이러한 체계의 확립을 이루어낸 것을 화학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현대 미터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1789년 라부아지에는 경력의 절정을 달리고 있던 시기였는데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발발하여 점차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명 와중에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도량형 체계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왔고 이를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아카데미 회원이었던 라부아지에는 과거 자신이 세금 징수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시민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화를 잠재우기 위해 혁명을 지지함과 동시에 도량형 체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혁명은 점점 과열 양상을 띠게 되었고 1794년 5월 2일 전직 세금 징수원 32명이 혁명 법원에 넘겨져 5월 8일 그중 라부아지에를 포함한 28명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세금 징수원으로 근무할 때 당시 기준으로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폭리를 취한 점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그의 제자들, 친구들이 그의 죽음을 막아보려 애썼지만 과열 양상을 띤 혁명 분위기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는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는데 드는 시간은 일순간이지만 프랑스에서 같은 두뇌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생이 넘게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부아지에가 처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사형은 너무 지나쳤다는 여론이 일었고 그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열리는 등 과학사의 씁쓸한 단면을 라부아지에를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사원 소설이 붕괴한 이후 원소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질 구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현대 원자론의 근간을 창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존 돌턴입니다. 1766년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1793년에 맨체스터 대학에 입학하여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압의 법칙, 배수비례의 법칙 등 여러 중요한 연구 결과를 세상에 선보였으나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원자설을 제창한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닫힌 기에서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해도 총 질량은 불변한다는 법칙이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어떤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비율은 항상 동일하다는 법칙입니다. 이 둘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첫째, 물질은 원자라고 부르는 더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동일하며 같은 성질들을 갖고 있다. 셋째, 화합물은 다른 원소들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한 작은 정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넷째, 화학 반응은 단순히 원자들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조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섯째,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바뀔 수 없다. 돌턴이 제시한 이러한 원자설은 이후 과학이 발전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수정되어 현재 원자론의 근간이 되었고 이러한 돌턴의 연구는 아보가드로가 이어받아 드디어 분자의 존재를 추정하는 데 이를 수 있었습니다. 1776년 사르데냐 왕국 토리노에서 태어난 아메데오 카를로 아보가드로는 우리에게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요한 화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법칙은 아보가드로가 1811년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아보가드로는 이 논문에서 돌턴의 원자론에 입각하여 1808년에 발견된 조제프 루이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원자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가 항상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입자수도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보가드로는 이를 토대로 하여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하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것이 바로 이상기체에서 성립하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이 당시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돌턴의 원자설과 모순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호돈성 물질 입자는 한 개의 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수소 기체를 이루는 입자는 수소 원자 2개가 붙은 수소 분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보가드로 당시에는 무조건 수소 원자 하나가 수소 기체의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보가드로의 설명대로라면 부피비와 입자수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가 결합하면 수증기 2부피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돌턴의 원자설에 기초하면 수소 1부피, 산소 1부피가 결합하여 수증기 1부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식에서의 입자수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보가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돈수 물질의 입자는 단일 입자로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수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가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11년에 그는 물, 질산, 아질산,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염화수소의 올바른 분자식을 제시하였으며 1814년에는 이산화탄소, 이황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의 분자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 성과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제자였던 스타니슬라우 칼니차로의 추가 연구에 의해 비로소 돌턴의 원자설을 대체하여 아보가드로의 분자론이 정설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보다 조금 앞선 1781년 또 한 번 인류는 사상의 지평을 깨부수는 발견을 합니다. 이 발견의 주인공은 존 프레드릭 윌리엄 허셜. 1738년 신성 로마 제국 하노버에서 태어난 허셜은 음악교사, 작곡가, 오르가니스트 등의 두각을 보인 전형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학과 생물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천체 관측기기 판매 및 제조업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는 틈나는 대로 여동생 캐롤라이아 루크레티아 허셜과 함께 천체 관측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던 1781년 3월 13일 그들은 태양계의 7번째 행성 천왕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대 기준으로나 현대 기준으로나 엄청난 발견으로 지난 수천 년간 지구를 제외하고 하늘에 5개의 행성만이 존재한다는 세계관 자체를 뒤엎는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허셜은 일약 스타가 되었고 같은 해 왕립학회에서 매년 수상하는 코플리 메달을 탔으며 1788년에는 결혼도 하여 나중에 천문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쌓은 존 허셜을 아들로 낳습니다. 이러한 물리와 화학을 위시한 근대 과학의 폭발적인 성장은 결국 뉴턴 역학의 탄생과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류는 지상의 물체운동과 천상의 물체운동을 결합한 것을 넘어 이제는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답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781년 허셜의 천왕성 발견 이후 곧 해당 행성의 운행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행표와 실제 관측된 천왕성의 위치가 해가 거듭할수록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미 상당히 발달한 해성역학은 행성들의 운동을 정밀하게 계산해내고 있었고 천체 관측 또한 케플러 이후로 아주 정밀해졌기 때문에 단순한 오차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허셜의 천왕성 발견 이후 시간이 조금 흐른 1821년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알레시 부바르는 천왕성에 대한 천문표를 발표했는데 이후 이 천문표와 실제 관측값이 일치하지 않자 8번째 행성에 대한 가설을 수립합니다. 1843년에는 존 쿠치 애덤스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나름대로 8번째 행성에 대한 궤도를 계산하여 당시 왕실 천문관이었던 조지 에어리 경에게 보냈는데 당시 24세였던 애덤스의 계산은 젊은 사람이 뭘 모른다 라는 말과 함께 가볍게 무시당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위르뱅창 조제프 르베리에는 애덤스의 계산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8번째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여 1846년 6월에 출판했습니다. 그 결과는 애덤스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고 이것을 본 왕실 천문관 에어리경은 뒤늦게 케임브리지 천문대장 제임스 첼리스를 설득하여 하늘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르베리에는 베를린 천문대의 천문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에게 관측을 제축했습니다. 당시 베를린 천문대 연구생이었던 하이니 루트비 다레스트는 르베리에가 예측한 지점 근처를 그린 얼마 전의 성도와 현재 하늘을 비교해서 움직이지 않는 항성들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 행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갈레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르베리에의 편지가 갈레에게 도착한 1846년 9월 23일 바로 그날 저녁 해왕성은 르베리에가 예측한 지점에서 1도 어긋난 지점, 애덤스가 예측한 지점에서 12도 어긋난 지점에서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마침내 등장하듯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의 정확한 궤도를 예측한 르베리에 그리고 이를 실제로 관측한 갈레와 다레스트 이 3명이 현재 공식적으로 해왕성 발견자로 인정되었고 애덤스 또한 나름의 기여를 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왕성의 발견은 무엇보다도 놀랍도록 고도로 발전한 해성역학을 토대로 여러 중력차들의 섭동 사이에서 하나의 물체의 정확한 궤도값을 근사해낼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 발견을 통하여 인류는 이제 우주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19세기의 물리학자였던 엘버트 마이클스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할 일은 소수점 아래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흡족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과 우주에 대한 탐구가 줄을 잇고 그 깊이가 깊어지던 시기 이제껏 본 적 없던 신묘한 학문인 연력학과 전기학, 자기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학문들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들의 발전이 인류에게 또 다른 충격과 공포를 몰고 온 이유가 무엇일지 도저히 풀리지 않던 전자의 미스터리를 인류 사상 최대의 역발상으로 뒤집은 과학자는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건지 과학사 7편에서는 인류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자연의 신비한 원리들의 발견과 그 활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